2024년 12월의 차가운 금요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1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지막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전례 없던 팬데믹까지 버텨온 이 가게가 2025년을 목전에 두고 무너졌습니다. 사장님은 매출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기이한 수익 구조 때문에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마주한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 사장님처럼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의 수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에 이 740명의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생존의 터전에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이 짧은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번화가였던 거리마다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유리문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스티커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붕괴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소비할 인구 자체가 줄었으며 고금리라는 괴물이 끝까지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리와 같은 시기를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게는 살아남고 어떤 가게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생존과 폐업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고정비와 플랫폼, 그리고 사업의 구조적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결산을 통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10개 업종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숫자로 파헤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지갑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내 돈이 흐르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가게나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혹은 내 자산이 묶여있는 곳이 이 위기의 명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잔혹한 경제적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며 유리문 너머로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누군가의 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폐업 사업자는 이미 103만 명을 기록했고 2025년의 데이터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의 사장님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무너진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그 원인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폐업률은 16%로 치솟았고 음식점과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줄줄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48세 박정수 씨의 사례를 통해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12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왔고 초기에는 단골도 많아 매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보기만 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사이즈와 핏을 확인한 뒤 매장을 나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똑같은 제품의 최저가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가 옷을 파는 상점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위한 무료 쇼룸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 씨의 월 매출은 2023년 4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2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이 20% 줄었으니 이익도 그만큼 줄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의 계산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장부를 열어 비용을 계산해보니 월 임대료, 인건비, 매입 원가 등 나가는 돈의 규모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재료비 600만 원, 인건비 1천만 원, 물건값 800만 원, 여기에 대출이자 250만 원까지 총 50만 원이 지출됩니다. 매출이 4천만 원이던 시절에도 이미 남는 것이 없는 마이너스 50만 원의 적자 구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200만 원으로 떨어지자 적자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매달 850만 원씩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단 3개월만 버텨도 이 500만 원의 빚이 생기고 6개월이면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대출 이자인데 매출이 빠지든 손님이 없든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비용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만 줄어드니 박 사장님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2025년 5월 12년의 청춘을 바친 가게를 단 3개월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정리했습니다. 12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데에는 고작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한계의 비용과 고정 비용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자영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손님 한 명을 더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적지만
손님이 없어도 나가야만 하는 비용은 너무나 거대하고 절대적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이자라는 3대 고정비는 손님이 오지 않는 순간 사장님의 목을 조르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의 꽃이라 불리는 음식점, 그 중에서도 홍대 입구의 술집들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9세 최민경 사장님은 2019년에 가게를 오픈하여 그 혹독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도 끈질기게 버텨낸 베테랑입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손님이 올 수 없으니 배달 매출로 빠르게 전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믿었던 배달 시장마저 차갑게 식어버렸고 상황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달 앱을 켜보면 홍대 인근에만 수백 개의 술집이 등록되어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15%를 떼어가고 손님들은 최저가 필터를 적용해 가장 싼 곳으로만 몰려갑니다. 2025년 2분기 데이터를 보면 술집 업종의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가게는 이보다 더 심각해서 매출이 무려 15%나 급락하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겠지만 지금은 금요일 저녁에도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러 오는 문화 자체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집에서 편하고 싸게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반값인데 굳이 비싼 술집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소비자의 냉정한 답변입니다. 최 씨의 월 매출은 5천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숫자에서 사 250만 원으로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700만 원, 인건비 1 300만 원, 재료비 1 7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자 비용 300만 원과 기타 잡비 7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지출은 4 7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결국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마이너스 450만 원, 매달 빚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재료비를 줄이면 맛이 변해 손님이 떠나고 인건비는 최저임금이라 건드릴 수 없고 임대료는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최 사장님은 결국 2025년 8월 6년을 지켜온 가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빚을 내서 장사하는 구조는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나쁠 때는 손실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고정비가 높은 사업 구조는 매출이 10%만 빠져도 이익은 50%에서 70%까지 증발해버리는 무서운 특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손님들이 게을러져서 혹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즉 소비의 메커니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더 편리하고 배달이 더 저렴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진 시대, 2025년 2분기의 통계 데이터가 이 잔인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헬스장 같은 오프라인 여가시설의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3%라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숙박과 여행업 역시 마이너스 3.2%를 기록하며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덜 마시고, 덜 놀고, 덜 여행하며 플랫폼이 만들어낸 새로운 습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거리에 붙은 수많은 임대문의 스티커는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오프라인 생태계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2025년 결산을 통해 폐업률과 매출 충격이 가장 컸던, 가장 힘들었던 업종 TOP10을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시장과 수익을 모두 빼앗겨버린 비운의 업종들입니다. 불명예스러운 1위는 소매업으로 폐업률 16%를 기록하며 자영업 몰락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등 우리가 사던 모든 물건의 거래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대이동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박정수 사장님의 사례처럼 단지 물건을 구경만 하는 쇼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쇼루밍 현상이라 부르는데 매장은 비싼 비용을 들여 구경시켜주고 수익은 온라인이 가져갑니다. 2위는 음식업, 특히 술집들이 차지했으며 2025년 2분기에만 매출이 9.2%나 증발했습니다. 앞서 본 최민경 씨의 사례처럼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마진을 뿌리까지 갉아먹은 결과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플랫폼 비용까지 더해지니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3위는 운송, 배달, 청소, 돌봄과 같은 인적 용역 서비스업이 차지했습니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노동의 단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의 어두운 단면으로 플랫폼은 커질수록 강해지지만 그 안에 개인 사업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4위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노래방, PC방, 헬스장이 포함되며 이들의 매출 감소는 심각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고사양 모바일 게임이 집안에서 모든 유흥을 해결해주니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51세 김동훈 사장님의 노래방은 한때 주말마다 웨이팅이 걸리던 핫플레이스였지만 지금은 방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유튜브에 노래방 반주가 다 있는데 굳이 10,000원을 내고 왜 가냐고 냉정하게 반문합니다. 김 씨의 월 매출은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를 빼면 순이익은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과 건물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로 사장님이 집에 가져가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사람이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인구 절벽 업종들입니다. 5위는 숙박 및 여행업으로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에 묶인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느라 여유자금이 말라버려 여행을 사치로 느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6위는 예식장업으로 혼인건수가 연간 20만 건 아래로 붕괴하며 사양산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규모를 줄이는 추세라 대형 예식장을 운영하는 이수진 실장의 예약률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0명 규모의 하객은 옛말이고 이제는 50명 남짓한 스몰 웨딩이 대세가 되어 매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홀은 크고 웅장한데 손님은 적으니 음식은 남고 인력은 놀게 되어 적자폭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수진 실장의 예식장 월 매출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시설 유지비는 그대로라 적자입니다. 7위는 보육 및 교육업, 특히 어린이집이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며 무더기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보육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경제 논리 이전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정은미 씨는 작년 50명이던 정원이 올해 30명으로 줄어 반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10년을 동고동락한 선생님을 내보내야 했는데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 원장의 월 수입은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급감했고 고정비를 제하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구 의존형 산업이라 부르는데 경기가 회복되어도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경제구조의 밑바닥이 무너지면서 깔려버린 구조적 붕괴 업종들입니다. 8위는 지방건설업과 하도급 생태계로 PF 부실과 미분양 사태가 겹치며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9위는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으로 거래 절벽이 길어지면서 수수료 수입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42세 한민수 씨는 2022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2025년 현재는 한 달에 계약 한 건도 힘듭니다. 한 씨의 월 수입은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추락했는데 사무실 월세 10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없습니다. 10위는 주유소로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와 낮은 마진, 그리고 치솟는 토지 가격 사이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10개 업종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고정비가 높고, 둘째, 플랫폼이나 인구 구조에 타격을 입었으며, 셋째,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를 무너뜨린 핵심 동력, 즉 자영업 붕괴의 4대 엔진을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고정비의 역습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 보여도 시중금리는 여전히 살인적입니다. 사장님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4%에서 6% 사이로 3억 원을 빌렸다면 연이자만일 800만 원에 달합니다. 매달 150만 원씩 이자로 나가는데 매출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매출이 꺾이면 재앙이 됩니다. 앞서 본 술집 사장 최민경 씨의 사례처럼 매출이 15% 하락하자 이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순식간에 전환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고정비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 변동이 이익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됩니다. 좋을 때는 이익이 폭발하지만 나쁠 때는 날개 없이 추락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출 하락, 이익 증발, 이자 연체, 금리 상승, 폐업으로 이어지는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소매업 사장 박정수 씨가 12년을 버티고도 단 3개월 만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고정비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고정비는 사장님의 사정을 봐주거나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플랫폼의 습관, 장악입니다. 플랫폼은 우리의 매출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가져갔습니다. 10년 전에는 옷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려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달앱 클릭 2번, 쿠팡의 새벽 배송,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집안에서 모든 욕구를 해결해 줍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거래 비용 혁명이라 부르는데 오프라인은 이동과 시간이라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온라인은 클릭 한 번으로 비교와 구매가 끝나니 플랫폼이 오프라인을 불편한 것으로 재정의해버렸습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기본값이 아니라 큰 마음을 먹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배달라이더 박철민 씨는 예전엔 저녁에만 바빴지만 지금은 점심부터 야식까지 쉴 틈 없이 배달콜이 울립니다. 고작 200m 거리의 편의점, 도시락조차 직접 사러 가지 않고 배달을 시킬 정도로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점점 거대해지는 반면 오프라인 상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전환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예식장, 산부인과, 소아과 등은 아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 2025년은 더 줄어들었으며 혼인 건수마저 20만 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사교육비, 경력 단절의 공포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정은미 씨의 텅 빈 교실은 단순한 불경기 탓이 아니라 고객 자체가 태어나지 않아 발생한 비극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요 붕괴라고 하며 소비할 사람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엔진은 원가와 환율의 압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40원대를 오가며 수입 원가를 폭등시켰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밀가루, 식용유, 치즈, 고기의 상당수가 수입품이라 환율 상승은 곧 원가 상승입니다.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손님들은 가격에 극도로 민감해서 1영원만 올려도 발길을 끊어버리기에 사장님들은 가격표를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식당 사장 강은희 씨처럼 원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자신의 마진을 깎아서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비는 작년 대비 15%나 올랐지만 메뉴 가격은 그대로니 팔면 팔수록 사장님의 몫만 줄어듭니다. 강씨 가게의 마진율은 20%에서 12%로 떨어졌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손에 쥐는 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정비, 플랫폼, 인구, 원가라는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그 어떤 업종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변화 없이 1년을 버티면 빚만 늘어나고 2년을 버티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질식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전략만이 이 잔혹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수요가 줄어들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벼운 구조를 가진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를 극한으로 낮추고 반복 구매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여야 합니다. 한 번 오면 다시 올 일이 없는 대형 예식장보다는 매일매일 방문하는 편의점처럼 가볍고 빈번한 모델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생존 조건은 가격을 올려 손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혁신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40평 매장을 15평으로 과감히 줄이고 메뉴를 30개에서 8개로 단순화하여 인건비와 재료비의 낭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사장님은 매장을 절반으로 줄이는 모험을 통해 월 100만 원 적자에서 일 200만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크게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작더라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살 길이다 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경험, 즉시성, 신뢰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클릭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상담받는 체험을 팔아야 합니다. 화장품 매장의 유미선 실장은 단순 판매 대신 피부 분석 서비스를 도입해 재방문율을 30%에서 60%로 끌어올렸습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이 싸긴 하지만 내 피부에 딱 맞는 확신을 주는 건 오프라인뿐이라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매출이라도 입지와 부채 비율이라는 디테일이 생존과 폐업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빚 없이 시작한 가게와 3억 대출을 안고 시작한 가게는 매출이 같아도 생존 확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폐업 사업자 1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품고 빚을 늘리며 버틸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골든타임은 바로 2026년 1월 1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생존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